지난주 뉴스에 짧은 한 줄이 떴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숫자로는 0.25%포인트, 2.50%에서 2.75%가 된 겁니다. 언뜻 보면 아주 작은 변화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숫자 하나에 온 나라가 시끄러워졌습니다. 대출자들은 한숨을 쉬고 은행들은 분주해지고 시장은 다음 인상을 점치기 시작했습니다. 고작 0.25%가 뭐라고 이 난리일까요? 오늘은 이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금리란 대체 무엇이고 그 작은 숫자가 어떻게 당신의 대출이자와 예금과 집값과 월급까지 흔드는지. 지난 편에서 다룬 물가 이야기의 바로 다음 장입니다. 먼저 금리가 뭔지부터 확실히 해둡시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금리는 돈의 가격입니다. 정확히는 돈을 빌려 쓰는 값입니다. 자동차를 빌리면 렌트비를 내듯 돈을 빌리면 이자를 냅니다. 그 이자의 비율이 금리입니다. 금리가 높다는 건 돈 빌리는 값이 비싸다는 뜻이고 금리가 낮다는 건 돈 빌리는 값이 싸다는 뜻입니다. 이것만 기억하면 오늘 이야기의 절반은 끝났습니다. 그럼 기준금리는 뭘까요? 세상에는 수많은 금리가 있습니다. 대출금리, 예금금리, 채권금리. 그 모든 금리의 출발점이 되는 금리가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정하는 기준금리입니다. 한국은행은 은행들의 은행입니다. 일반 은행들이 돈이 필요할 때 기대는 곳이죠. 그 한국은행이 돈의 기본 가격을 정하면 시중의 모든 금리가 그 가격을 따라 움직입니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대출금리도 예금금리도 따라 오르고 내리면 따라 내립니다. 말 그대로 기준이 되는 금리인 겁니다. 그럼 진짜 질문입니다. 한국은행은 왜 지금 금리를 올렸을까요? 발표문에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성장세는 강해지고 있는데 물가 상승률이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지난 편을 보신 분이라면 바로 감이 오실 겁니다. 물가입니다. 한국은행의 목표는 물가 상승률 2%인데 지금 물가는 3%대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편에서 배웠듯 물가는 한번 오르기 시작하면 기대를 타고 스스로 올라갑니다. 그 기대가 굳어지기 전에 꺾어야 합니다. 이유는 하나 더 있습니다. 가계부채와 집값입니다. 한국은행은 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세와 가계부채 증가에도 계속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싼 이자로 돈을 빌려 집을 사는 흐름이 과열되면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때문입니다. 물가를 잡고 빚의 과열도 시키는 것. 그래서 한국은행이 꺼내든 무기가 바로 금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해집니다. 금리를 올리면 대체 왜 물가가 잡힐까요? 원리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금리가 오르면 돈 빌리는 값이 비싸집니다. 돈 빌리는 값이 비싸지면 사람들은 대출을 줄입니다. 대출을 줄이면 소비가 줄어듭니다. 기업도 이자 부담 때문에 투자를 줄입니다. 소비와 투자가 줄면 물건을 사려는 사람이 줄어듭니다. 사려는 사람이 줄면 가격을 올리기 어려워집니다. 그렇게 물가 상승이 둔해지는 겁니다. 한 문장으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금리 인상은 경제의 열기를 일부러 식혀서 물가를 잡는 처방입니다. 열이 나는 몸에 해열제를 쓰는 것과 비슷합니다. 문제는 해열제의 부작용이 있듯 금리 인상에도 아픔이 따른다는 겁니다. 그 아픔이 바로 당신의 대출이자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변동금리 대출을 받은 사람들의 이자 부담이 커집니다. 예를 들어 3억 원을 변동금리로 빌렸다면 금리가 0.25%포인트 오를 때 연간 이자가 약 75만 원 늘어납니다. 한 번의 인상으로도 한 달치 생활비가 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은 이번 발표에서 앞으로도 인상 기조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시장에서는 연말까지 추가 인상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인상이 거듭되면 부담은 그만큼 쌓입니다. 0.25%가 2번이면 0.5%, 3번이면 0.75%. 아까 그 계산으로 하면 연간 이자 부담이 200만 원 넘게 불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는 사상 유례없는 저금리 시대를 살았습니다. 돈 빌리는 게 어느 때보다 쌌던 시대였죠. 그 시대에 익숙해진 몸으로 금리 인상기를 맞으면 그 차이는 더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게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올랐는데 왜 내 대출이자는 아직 그대로일까요? 비밀은 시차에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오른다고 내 이자가 다음날 바로 오르는 게 아닙니다.
변동금리 대출은 대부분 코픽스라는 지표를 따라 움직입니다. 코픽스는 은행들이 실제로 돈을 조달한 비용을 모아서 한 달에 한 번 발표됩니다. 그래서 기준금리 인상이 내 이자에 반영되기까지 최소 한 달 이상의 시차가 생깁니다. 지금 이자가 그대로라고 안심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오늘의 인상은 다음 달의 고지서에 적혀옵니다. 물론 금리 인상이 나쁘기만 한 건 아닙니다. 빌린 사람에게는 아픔이지만 모아둔 사람에게는 기회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예금과 적금의 이자도 따라 오릅니다. 같은 돈을 맡겨도 받는 이자가 늘어나는 겁니다. 저금리 시대에는 예금 이자가 사실상 없는 것과 다름없었지만 금리가 오르면 은행에 돈을 맡기는 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수익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기는 빚이 많은 사람과 저축이 많은 사람의 처지가 반대로 갈리는 시기입니다. 누군가의 부담이 누군가에게는 수익이 됩니다. 같은 뉴스를 보고 누군가는 한숨을 쉬고 누군가는 예금 금리를 검색하는 이유입니다. 금리는 이렇게 돈의 흐름 방향을 통째로 바꿔놓습니다. 자산 시장도 영향을 받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대출이 어려워지니 집을 사려는 수요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행이 이번에 금리를 올린 배경에도 다시 들썩이는 수도권 집값이 있었습니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금 이자가 높아지면 굳이 위험을 감수하고 주식에 돈을 넣을 이유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안전한 예금이 연 4%를 준다면 불확실한 투자의 매력은 그만큼 떨어지는 거죠. 물론 시장은 금리 하나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모든 자산의 가격에 중력처럼 작용한다는 것. 그것만은 분명합니다. 금리가 오르면 중력이 세지고 자산 가격은 무거워집니다. 지난 2탄에서 다뤘던 기업의 가치 이야기를 기억하신다면 여기서 연결이 됩니다. 기대로 부풀어 오른 가격일수록 금리라는 중력에 더 크게 흔들립니다. 이제 정리해봅시다. 금리는 돈의 가격이고 기준금리는 그 출발점입니다. 한국은행은 물가를 잡기 위해 일부러 경제의 열기를 식히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출자는 아프고 저축자는 웃고 자산시장은 무거워집니다. 그리고 그 효과는 바로가 아니라 한 달 이상의 시차를 두고 당신의 고지서에 도착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거창한 게 아닙니다. 변동금리 대출이 있다면 다음 달 이자가 얼마나 늘어날지 미리 계산해보는 것. 여유 자금이 있다면 오르는 예금 금리를 확인해보는 것. 그리고 앞으로 나올 금리 뉴스를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고지서의 예고편으로 읽는 것.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준비된 사람입니다. 0.25%는 작은 숫자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 숫자 하나가 수천만 명의 돈의 흐름을 바꾸는 방향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용은 특정 자산이나 투자에 대한 권유가 아닙니다. 경제를 이해하기 위한 일반적인 정보일 뿐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금리가 움직일 때 함께 출렁이는 또 하나의 숫자. 환율은 대체 무엇이고 환율이 오르내릴 때 우리 삶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다뤄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